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임 이후 용산시대 상징이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설전을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묻어갔습니다. 대장동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돼 오늘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수본은 1차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로 소폭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2달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에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약식 회견 자리는 현재 가벽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약식 회견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8시 55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MBC 기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미스러운 사태는 그저 설전이 아니라 퇴장하는 대통령의 뒤에다 소리치듯 질문하며 분탕질을 시도한 기자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약식 회견은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한 것이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지금으로는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이유가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MBC를 정면 비난했는데요.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등을 돌려 더는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때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되물었고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이 대통령이 가시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몇 분 동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현재 약식 회견을 하던 자리에는 가벽이 설치됐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비공개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와 총리 주례 회동 등을 소화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에 들어서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전과 달리 대통령이 들어서는 통로, 그러니까 약식 회견을 하던 자리에 가벽을 설치해서 완전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설치한 건 어젠데요. 대통령실은 외교 분야 등 비공개 일정에서 협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기자단은 당시 외신들도 와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 후에는 해당 영상을 송출도 보도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때문에 가벽 설치 또한 MBC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약식 회견 중단에 이어 후속 조치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추가 징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식 회견을 중단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한 적이 있고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뒤 그 기간에도 중단했습니다. 반면 언론과의 갈등을 이유로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이후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정오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줄곧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수사 이후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참여하겠다면서 국조특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원내 지도부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쓰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점이 없는 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우선은 강제력을 동반한 신속한 수사가 먼저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반면 야3당은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서울시까지 대상으로 2달 동안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여당을 제외하고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주말 사이에 구속됐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선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랬듯 이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다만 당내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정 실장의 개인 비리 사건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당이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두고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는 오늘 오후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 요구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안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행을 예고하면서 오늘 소위에서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변입니다.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새벽 석방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본격적으로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는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본이 참사 당시 지역의 경찰과 소방을 지휘했던 서장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1차 주요 피의자 조사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마무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추가 입건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참사 전후로 이 전 서장의 대응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데 오늘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오늘 아침 8시 50분쯤 특수본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출석에 앞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기동대 투입 요청은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그로부터 31분 뒤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참사의 1차 책임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112 상황실장에게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상황을 알게 된 건 밤 11시쯤이었다며 일부러 늦게 대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참사를 이미 알았지만 조치가 늦은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동대 투입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현장 보고서의 도착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네, 용산 소방서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특수본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 질의가 잇따랐지만 최 서장은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짤막한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소방 부용 관련 2단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수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2차례에 걸친 공동대응 요청과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 소방서가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안전근무조 근무지를 해밀턴 호텔 앞으로 정했지만 최 서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180m 떨어진 이태원 안전센터에 머물렀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에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근무지에 배정된 직원들을 조사하고 CCTV와 휴대전화 위치까지 확인해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의자 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수사 확대 분수령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특수본은 대표이사 조사를 포함해 이미 불렀던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여러 기관이 참사 원인에 얽힌 만큼 각 기관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일단락되면 신병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추가 입건을 통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할지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직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판단할 예정이고요. 참사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적과 관련한 논란 역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를 하더라도 이첩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유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달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이후입니다. 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아주 강한 어조를 썼다고요? 네, 정기석 단장은 11시 중대본 브리핑 서두부터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환자실에 덜 들어가게 해주며 따라서 사망 위험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3만 명이면 연평균 독감 환자의 100배를 넘는 숫자고 코로나19는 치명률 자체도 독감의 2배가 넘는다며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계량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 뒤 뇌와 심장, 폐 등에 발생하는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독감 백신 역시 부작용이 있지만 접종하듯이 코로나19 백신 역시 감염과 중증화 예방, 사망과 후유증 감소 등 이익이 커서 백신을 맞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네,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23,091명으로 전주 대비 600여 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14명이 더 늘어서 4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21일 이후 2달 사이 가장 많은 환자고 지난주 평균 환자 수보다 70명 가까이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이 추세라면 겨울 재유행 정점 때 하루 사망자가 200명까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해결책은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막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언제든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는데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은 60%,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대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벤투 감독이 고민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격진입니다. 황희찬은 허벅지에 가벼운 통증이 있고 황의조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습니다.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축구대표팀 훈련에 보이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대표팀의 붙박이 공격수 황희찬이 가벼운 허벅지 통증으로 훈련에서 빠진 겁니다. 카타르 현지에 가장 먼저 도착한 황의조는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해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공격수로 조규성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너가 뛰게 되면 너가 한 14km 뛰어야 된다. 흥민이가 한 7km 뛸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월드컵 본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직은 황의조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큰 상황. 하지만 현재 공격진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조규성은 언제든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훈련 조금 하루에 이제 2탕씩 하고 좀 그런 날도 있는데 좀 피곤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공격수가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톱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마지막 경쟁이 우리 대표팀의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취소됐던 월드컵 거리 응원이 붉은 악마의 주도로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중근 붉은 악마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붉은 악마 의장 이중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가 아직 한 달도 안 됐고요. 그 수사도 진행 중이라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요 거리 응원을 추진하기 전에 취소가 됐었고 다시 이제 하게 되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내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이태원 참사의 아픔도 있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응원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광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낸 상태고요. 그 결과가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부터 이제 차곡차곡 다시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심의에 가서 직접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는 기회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계획은 이제 서면으로 다 제출이 된 상태고요? 예, 서면으로 다 제출된 상태이고 저는 내일 또 카타르로 출국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번 거리 응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은 분들이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인원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원 제한이 있을까요? 이런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뭐 일단 지난번 월드컵과 비교해서 뭐 안내요원과 안전요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투입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유관 관련 기관에게 저희가 좀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광장 자체는 넓은데 지하철 출입구나 그 주변에 골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네. 이 응원전이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다음에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안전요인을 배치하면서 이제 보행자 평행로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좀 확보하고 보행자가 다니지 못해야 될 길은 저희가 이렇게 좀 막아놓으려고 좀 진행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인파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하게 흥분하거나 술을 마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뭐 경찰이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경찰분들이 오셔서 뭐 그런 건 주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 해주실 것 같고요. 뭐 저희 내부에서도 불광마 내부에서도 뭐 주치자나 이런 분들한테 좀 아마 그런 걸 좀 제재를 가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에도 어떤 도움을 요청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네, 도움을 저희가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될까요? 자체적으로 투입하시는 거 그리고 뭐 경찰이나 소방에서 의견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요? 저희 붉은악마 쪽에서는 붉은악마 서울지구가 아마 그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관공서분들은 더 많이 더 투입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태고 안전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들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직전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최대한 이제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일 거고요. 경기가 또 아무래도 늦게 끝나기 때문에 안전한 인파 해산을 위해서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게 서울시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내일 결정이 되고 이제 이틀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 사이에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좀 지하철을 뭐 연장을 해주신다거나 대중교통에 대한 연장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은 이미 갖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거리 응원이 열리는 만큼 기다리는 분들 또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리 응원이 성사가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지난달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더 좀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음식물 취사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본인의 쓰레기는 나중에 한 곳에 다 모아주시면 저희 불광과 서울지구에서 그걸 또 청소를 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들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거리 응원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를 조금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의장 하실 정도면 굉장한 팬이실 것 같아서요. 이번 대표팀의 전력을 역대 대표팀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축구 전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좀 강하고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지금 저도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한다면 일단 16강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첫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6강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좀 전력이 약한 편 아닙니까? 뭐 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시고 뭐 외신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마지막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꺾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무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 선수들 부상까지 좀 겹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변수들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시는지요? 저희가 뭐 대체하고 있는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황희찬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이 조금 햄스트링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 정우영 선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개인적으로 뭐 월드컵에서 꼭 활약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김민재 선수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왕성한 활동량과 그다음에 대인 방어, 그다음에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선수고 축구를 좀 재미있게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로 응원전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유명한 응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워낙 오래전에 한 거라서 혹시 이거보다 좀 진화된 게 있습니까? 죄송하게도 이번 월드컵에는 그런 새로운 응원 구호가 나오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예상하고 있기로는 아마 이 월드컵 끝나고 아마 새로운 응원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죠. 저희도 여기 광화문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저희도 카타르 현지에서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후회 없는 축구를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축구를 하는 거 그거를 항상 바라고 축구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부상이 부디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붉은 악마의 응원이 우리 대표팀에 힘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근 붉은 악마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현지 시간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회의에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만에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무장단체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널브러진 잔해와 파편만 가득합니다. 자동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القصف أدى أنه دمار كامل توقفت المحطة كامل وراح فيها شهداء وجرحى. 튀르키예군이 공격한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쿠르드 무장단체의 주둔지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25번의 공습으로 89개 목표물을 파괴했고 테러범 여러 명도 처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eröristlere ait barınaklar, sığınaklar, mağaralar, tüneller, depolar, mühimmat depoları büyük bir başarıyla gerçekten tahrip edildi. Bunların sözde karargahları dahil hepsi de isabetle vuruldu, tahrip edildi.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공습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쿠르드 노동당과 시리아 민주군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의 공습에 쿠르드 무장단체들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연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월 하순만큼이나 온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7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고요. 온화함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내일 전국에 눈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대통령 임대순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죠. 그거 알아보세요.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포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도로 보안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밖에만 하고 들어갔다. 크게.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그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때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끝나는데 말씀드리면 부정한 일이 하셨잖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고 말이요. 모두를 잘하세요, 생각은.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약식 회견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MBC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관계자의 설전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나왔던 그 장면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과 또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뉴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해당 방송사가 스스로의 얘기되고 있는 측면들을 대상으로 또 묻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또 국민께 불편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자리에는 저런 MBC 저 기자와의 설전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기자님들도 상당했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소통하고 싶어 했던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고 싶었던 모습일 텐데 네. 이런 일들이 지난 순방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바이든 등을 끌어냈던 MBC의 이 왜곡된 문제들 등을 토대로 많은 원칙들이 좀 무너졌다 판단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에 대한 중단 결정을 일단 잠정적으로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이번 중단 조치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그 MBC 기자의 슬리퍼 신는 거라든지 팔짱 낀 그런 외형적인 그 문제들을 여기 이제 일부 지적하면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었는데 본질은 그동안 이제 MBC 취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적개적인 태도가 이제 분출된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MBC를 희생양 삼아서 네. 언론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만약에 MBC 태도나 질문하는 것들이 문제라면 그걸 시청자나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놔두면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MBC가 보여줬던 그간의 일들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 백악관의 F자가 섞여 있는 이 사실상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성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들, 수차례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 요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시정된 내용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분들이 계신데요, YTN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언론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순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이 MBC와의 갈등으로 노정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도어 스태핑과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과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중단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 한 1년 정도 대변인을 하면서 후보 시절에는 우리가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자들과 격이 없이 물을 수 있는 과정들을 하루에 한 번씩을 가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일 백브리핑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론이 좀 술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백브리핑 계속 하실 거죠라고 하니까 후보 시절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 돼서도 할 겁니다. 이렇게 웃어서 기자들이 술렁였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국민과 함께 여러 내용들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뜻은 지금도 저는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답하기 곤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MBC가 없다 그래서 다른 언론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갖고 보도하느냐?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날 보여줬던 MBC가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가져왔던 대언론 관계들이 상당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 차원들의 내린 결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MBC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들에 대한 수정 보완 조치들이 일단 반드시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약식 브리핑으로 볼 수 있는 도어 스태핑에서 묻고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단 지역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뭔가 말꼬리 잡는 식의 내용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도어 스태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여론 속에서도 극명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문제뿐이 아니더라도 도어 스태핑을 꼭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견은 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애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이 거대 권력 뒤에 숨지 않겠다. 투명하게 출근길에 기자들도 만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 응하겠다는 근본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그 본질에 관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약식 회견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환경은 좀 바뀌게 됐습니다. 어제 그 1층 로비에 가벽이 설치됐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호상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MBC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라든지 뭐 그 전용기에다가 탑승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정상회담의 그 보도들을 그 전속 취재로 해서 풀 기자단의 취재를 제안했다든지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가림벽 설치가 결국은 그 언론의 그 취재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가림벽 설치는 그냥 격과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림벽을 통해서 뭔가 MBC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집중적으로 잘못된 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언론들이 좀 그 윤석열 정부에게 그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좀 국익을 표현은 이제 국익이라던데 그런 취지의 그 취지로 좀 바꾸게 하려는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MBC 문제가 사실은 그 뉴욕 순방 때 비속어 문제 때문에 문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뭐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는 것이 대단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헌법적이다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발언이 헌법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 비속어와 관련된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보려면 그 팩트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규정해 버리는 것 자체도 그냥 그리고 언론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조치들 또는 뭐 언론이라든지 방심이라든지 언론 중재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그냥 그 특정 언론사를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러니까 권력으로 언론을 누르는 듯한 저 태도를 보이니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책임을 되게 강조하는데 사실 언론의 책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언론의 책임이지 윤석열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그 보도하고 또 묻고 싶어하는 것만 물어주는 그것이 언론의 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한 언론의 칼럼이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이 칼럼을 썼던 기자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실, 정부가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이 기자가 소송에 나왔던 내용들과 왜 본인이 그런 칼럼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들을 담아서 책까지 내게 됐던 상황들이 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 언론의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입막음을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 같은 예가 아닐까 싶고요. 예. 지금 있었던 MBC와의 여러 가지 갈등, 고조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인 해답을 듣기 위해서 해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시정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 그 같은 선의에 대한 답변들이 돌아오지는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MBC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당수 많은 언론에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거침없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권력의 힘으로 누군가를 소송하거나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 정부에서 과연 보여지고 있는 건지를 다시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MBC와의 일부 갈등의 모습들이 국민들께 썩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본연의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께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MBC와의 행태에 대한 내용들 일부 대응들이 예.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약식 회견 중단 결정은 MBC와의 어떤 갈등이 고리가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좀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MBC는 혹시 언론의 자유를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내보낼 자유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광우병 소 조작 보도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자유, 500억대 탈세를 하고도 멀쩡할 자유, 대통령을 상대로 마음대로 고함 지를 자유, 한마디로 자기들 멋대로 할 자유를 언론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나는 남들을 비판하고 심판할 뿐 그 반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는 그동안 어느 쪽이었습니까?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 스태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국민 70%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고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만 있습니다.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예, 여당이시라서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목적과 수단을 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혹시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내용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의 성공한 모습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의기투합하고 그리고 하나의 파트너로서 역할하는 게 집권당의 모습일 텐데 집권당의 전직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고 전직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들을 쏟아내야 되지만 유승민 의원이 내왔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가 가장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죠. 예. 이번 일에서도 분명히 바라봐야 될 건 시작과 여기에 대한 출발이 MBC로부터 시작됐던 잘못된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정부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민주당
여당과 야당이 지금 현재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기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비판이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리려면 평상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우리 당의 정권이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올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여당과 MBC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저는 먼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 그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의 그 MBC와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상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20대 국회에서 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관련된 논의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180도 이제 태도를 바꾼 것도 저는 사실 좀 의아한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좀 조정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에 이준석 찍어내기라든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공격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가다가 당에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그냥 딱 윤심으로 딱 태도를 바꾸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BC의 그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심위도 얘기했고 언론중재위 제소도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세청을 통해서 520억을 추징한다든지 또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가서 이와 같은 보도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특정 그 기업에게 광고를 중단하는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론사를 대하는 것은 저는 방법론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맞는 지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그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지점이 있으면 좀 MBC와의 관계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같이 그냥 MBC를 공격하고 좀 전에도 그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시는데 언론의 책임은 성역 없는 그 취재와 보도 아닙니까? 그것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근본적으로요. 이 대통령실이 예전으로 치면 청와대 아닙니까? 한 언론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MBC 때문에 우리 하던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태여 MBC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보다는 MBC로 인해서 불거졌던 내용들의 우려들이 현실화됐고 그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도어 스태핑에 대한 중단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목소리보다는 왜 MBC가 그토록 이 대통령실과 설전과 이와 같은 갈등을 부추길 정도로 심각하게 공영방송이 퇴색됐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 대통령 선거 때 MBC가 선거에 개입이라도 하듯 김건희 여사의 사적 녹취를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틀어서 오히려 그것이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한 탐사 프로그램에서 누가 고발을 사주했을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여기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BGM이라고 하죠. 배경음악에 빅뱅의 거짓말을 집어넣어갖고 한참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일들이 아니라 여과없이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공영방송의 문제 속에서 드러난 정치 편향성.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재간이 없는 이 현재 참담한 언론의 문제들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도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꺼냈는데 언론의 자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는 하나의 축인 언론도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다만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돼서 목적성을 갖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또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언론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국세청의 탈세 문제 언급했는데 예. 이를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없는 MBC의 문제를 가지고 탈탈 털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MBC가 왜 탈세를 저질렀던 문제 속에서도 그동안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겠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MBC 하나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가 혹시 조금 불편한 관계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 특히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이 충분하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조를 갖고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기본적인 선, 그 금도를 넘어가는 일들을 좀 막아설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번 일들이 좀 바라봐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좀 편협된 언론관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얘기했는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거의 20% 후반대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올라가는 게 그 관례였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그래서 그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 탓이라고 언론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시각이 저는 그대로 지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투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번에 외교 순방 관련해서도 시작부터 뭐 취재 제한하고 실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그 풀 재단의 취재를 불허했잖아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보도하게 하고 일본과 미국의 정상들은 나중에 브리핑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았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그 발리로 이동하는 그 전용기에서 간담회라도 해서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설명은 안 하고 특정 언론사의 기자들만 불러서 사담을 1시간 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에는 아까 보니까 뭐 재발 방지 없이는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어떤 재발 방지를 얘기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질문만 하고 원하는 보도만 해라. 라는 그런 언론의 길들이기가 주된 본질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만 예. 네, 마지막 하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현재 그 약식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시행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뭐 취임 2주년, 3주년에 맞게 되는 그 특정 기념일에 맞춘 기자회견 정도가 기억이 날 뿐입니다. 네. 이 같은 도어 스태핑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선의로 진행됐던 일들이 그 취지가 잘못 구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는 일들을 언론 탄압처럼 규정해버리게 된다면 지난날 있었던 정부의 대언론관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이 집중해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구속기한 만료로 새벽에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는데 대장동 키맨으로 불린 만큼 오늘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천화동인 1호 과거로 치게 되면 절반은 그분 것에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줄지어 구속이 돼 있고 남욱 변호사 또 김만배 씨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꽤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이 천화동인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던 천문학적 수익 구조가 있을 건데 이걸 김만배 씨 혹은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여전히 존재하겠죠. 네. 그 일에 대한 수사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에 나왔던 이런 주장인 만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들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인지 정치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도 저희는 이제 검찰과 딜을 했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는데요. 남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유동규가 이 428억이 본인의 소유라고 해서 기소가 되었거든요. 1년 동안 60차례가 넘는 공판을 진행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근거가 됐던 거는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예. 정영학 녹취록에 428억은 유동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자리에는 김만배와 유동규, 정영학 3명이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물증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유동규가 풀려나오면서 진술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증과 진술이 있는데 진술을 가지고 검찰에서 그 정진상 실장을
구속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바뀐 새로운 물증은 없는 것이고 네. 바뀐 것은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검사, 수사검사의 인사 요거만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남욱도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검찰과 딜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유동규의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 네. 그 재판장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유동규의 진술이 번복됐거든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 전에 네. 계속 부인하다가 네. 그래서 재판장이 유동규와 검찰이 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만큼 유동규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그런 차원에서 유동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고 남욱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을 바꿨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한 명이 말을 바꾸는 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두 명이 같은 진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정영학 회계사하고 김만배 씨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료가 나타나고 10월 27일 재판에서 정영학은 이 세 명이 공동 소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예. 그런 진술도 있다는 거고 물증은 분명한 것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지금으로는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래 신도시하고 대장동 그 사업과 관련해서 네. 대장동 일당들에게 뭐 사업과 관련된 특혜를 주고 사후에 428억을 받기로 했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2013년, 15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안 좋았어요. 네. 미분양이 속출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때에 원래는 공공개발로 하려던 것을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민관 합동개발로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 민관 그 개발에서 공공환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왜냐하면 이게 미분양 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대의 5,500억이라는 공공환수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단히 잘한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16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따라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민간 업자들이 이익이 많이 이제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그쪽 대장동 일당이랑 무슨 이렇게 부정처 사후 수뢰를 약속했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다 이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진술과 반박이 오가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녹취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정부가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나 곧 석방될 김만배 씨 입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앞서 비대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변인님께서 한 말씀 여기서 해주신다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용과 정진상 실장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부정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는 그 부정하고 있는 것을 유동규의 진술만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구속시키고 한 명을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진상과 김용이 이재명 그 대표와 오랜 그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다 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앞에 두 명 자체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 재판도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뭐
그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당에서는 뭐 아직 일부긴 합니다. 이게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 갈래를 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지금 기조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6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항상 당내에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은 사실 저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 3명입니까? 3분이죠. 네. 뭐 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상민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조응천 의원 정도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169명 중에 3분의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 해서 3분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등 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괴멸시키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오히려 내부는 똘똘 뭉쳐 있다. 이것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사실에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마치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기에 모든 그 당의 역량을 쏟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전에 이재명 대표는 그 민생과 국회에 관련된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행보들을 주로 했었고 발언도 그런 중심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것은 우리 당에 있는 다양한 그 위원회나 TF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 탄압 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예산 국회라든지 다른 민생의 문제 현안 챙기는 것들은 또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플랜 B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의미 플랜 B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입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무언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총력 대응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뭐 그 말이 안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김용과 정진사 실장도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단계라서 그 플랜 B나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난 뒤 영장 실질심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민주당이 지금 같은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많은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1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기시감인고하니 2019년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귀결됐던 내용들이 생생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결국은 민주당이 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속에서 많은 내용들 훗날 후회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속이 돼 있고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만약 강제 수사 이후 기소가 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민주당의 깊은 고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날 당원 당규 개정 사항들이 이러한 주요 당직자에 대한 기소 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던 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 3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들도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만큼 상당 부분 과거 이재명 대표가 청렴 천국, 부패 지옥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패 지옥의 늪에 함께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들도 상당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명과 민형배 의원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 자격으로 간 거긴 합니다만 의원이라고 밝히고 간 거 아닙니까? 단상에 서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법기관인 그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간 거고 그 집회에 참석한 거에 대한 이제 뭐 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 집회가 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촛불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 참사를 비롯해서 뭐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그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일으키기까지 정말 많은
그 국정 무능에 대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그것 때문에 거의 20%대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왜 국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메신저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에 좀 해서 지금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집회가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1년 동안 지지부진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지금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될 문제이지 저기에 참석한 그 의원들이 문제이다. 이게 무슨 헌정을 유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국면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에 대한 비판부터 하면요.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 수학능력 시험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말 수험장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때이기도 합니다. 저런 날 구태여 저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교통혼란 마비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없는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사의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대단히 오독하고 있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구 참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이 이와 같은 방식에 참여하면서 이번 참사의 주범을 대통령이다 규정짓게 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다른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 내용들을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가 생각이 되고요. 해야 되는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유족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 근데 저 자리에 참석한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서 철험의 의원, 안민석 의원의 모습도 보이던데 이러한 정치권들이 힘을 실는 목소리들을 냈기 때문에 이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 같은 사람들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들을 좀 바로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목소리,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목적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게 되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 적지 않다는 점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참사의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잖아요. 저희 헌법 34조와 재난안전법 4조 보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라고 취임하셨잖아요.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이태원 참사를 대통령이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보수단체들이 보수단체 집회도 같이 열렸지 않습니까?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뭐 이재명 사퇴하라 문재인 뭐 얘기하면서 막 그런 구호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항상 집회라는 것은 저 집회가 불법 집회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집시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한 그 집회에서 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기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라든지 뭐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도 막 하던데 대선 불복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뭐 부정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선 불복이지 이미 당선된 분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조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는 그 와중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참고로 보수 집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집회에 민주당 국회의원 6명 그리고 1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해놨던 내용들의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소리와 함께 참사의 주범까지 연결져서 했던 굉장히 과한 성동에 대한 내용들 아마 집회 과정에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로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약식 회견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3.4%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2주차부터 30%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오간 외교 행보에도 지지율 반전을 꾀하지 못한 건데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전용기 배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남 변호사는 바로 오전에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구치소 출소부터 법원 출석까지 취재진이 던진 질문과 남 변호사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가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김용한테 6억 간거 대장동 그분이 누굽니까? 대장동 김용 부원장이랑 전진상 씨 할 때 뇌물을 건네주신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 경선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이 대표가 치른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는데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이고 야당 파괴 행위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본이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경찰서장은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면서도 기동대 투입 요청은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소방서장은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어떤 그 정말 가슴에 정말 죄는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조용 관련 2단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수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일선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직원들을 조사한 뒤 단계를 밟아서 김 청장을 소환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익은 경찰청장 휴대전화 분석을 마쳐 본인에게 돌려줬고 청장의 동선도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환 조사는 3차까지 이어질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한 신병 처리는 주요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종합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헬로윈 이전인 지난달 초 경찰의 마약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 계획을 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이행 차원에서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관리 종합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려면 참사 전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해자 신분이 됐습니다. 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헬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선 행안부가 포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데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 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1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다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업무상 봤을 때 치사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이 장관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특수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장관 고발건을 수사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앞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선수분들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 멤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에콰도르의 완패를 당하면서 월드컵 개최국의 개막전 무패 전통이 깨졌습니다. 에콰도르는 카타르 알코르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전에서 전반에만 2골을 뽑아낸 에네르 발렌시아의 활약을 앞세워 카타르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카타르는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첫 경기에서 진 첫 번째 개최국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에콰도르의 간판 공격수 발렌시아는 전반 16분에 페널티킥 골을 터뜨리며 이번 대회 1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 개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광화문 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붉은 악마가 낸 광장 사용 신청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종로구청 심사를 거쳐 내일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심사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오는 24일과 28일,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주최 측은 본 시상식 개최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페이브릿 팝 듀오 올 그룹 부문에서 콜드플레이와 이매진 드래곤스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사업은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료계가 입장을 바꾸고 정부와 여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일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다 보니 가입자 절반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간 부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의료비가 발생을 했지만은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청구한 사람에 비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이 도입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보험 가입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주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200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보험업계의 끝없는 요청에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 반발입니다.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걸 꺼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의료계는 대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를 중개기관으로 한다면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 진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강제적인 법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소비자단체까지 비용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겁니다. 심평원이 좀 그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용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TF를 만드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 쪽에서 찬성을 보여주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계도 이와 관련하여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혁신 과제에 포함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13년간 공전해온 논의가 비로소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가파르게 늘며 2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3,091명으로 지난주 월요일보다 600여 명 줄며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접종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주 동안 계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을 찾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로 예년보다 6도가량 높고요. 일부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척 온화합니다.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절기 소설인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하늘에 구름량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나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4에서 많게는 8도나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대구는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속에 눈 대신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내륙은 5mm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지만 동해안에는 모레 오전까지 60mm 이상의 가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대기질은 양호해지겠지만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또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